민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물권 변동입니다. 이제 물권법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거야 뭐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물권 변동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민총 첫날할 때 권리 변동,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민총하니까 권리 변동이고, 이제는 지금 권리 중에서 물권을 배우니까 물권 변동, 채권 배우면 채권 변동 그러겠죠. 그래서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 변경 소멸이 변동이라는 것은 민총할 때 다 했고, 이제 어떻게 하면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느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봅니다. 이 세상의 권리 변동의 원인은 다 똑같죠? 조용하다. 자, 물권 변동입니다. 지금 물권 변동한다는 것은 물권 발생 변경 소멸이고, 물권 변동의 원인을 본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에 규정이 한 거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사는 보지 않고 뭘 위주로 본다? 부동산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에 나와 있습니다. 186조 보니까 여러분 지금 186조는 조금 뒤로 넘겨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201페이지 나와 있죠. 201페이지 보면 186조라고 조문 나오죠. 거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만 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갖춰야 된다? 등기까지 갖춰라 되어 있습니다. 등기야만이 물권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것은 이제 다시 뒤로 넘겨보면 187조입니다. 187조는 어디 있느냐? 뒤로 훅 가가지고 212페이지를 보세요. 자, 217페이지 187조가 있을 겁니다.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무로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이 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게는 뭐 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냐 아니냐 따라서 하나는 등기되고 하나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법률 행위를 할 때 건물이 가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어떤 때는 등기야만이 소유권 취득하고 어떤 때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전세권을 취득할 때 등기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 마을수 등기야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마을수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구별이 아니게 중요한 구별이죠. 그래서 100%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특히 등기 필요 없는 187조에 하는 물권 변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작년 나오고 재작년 나오고 3년 전에도 나왔어요. 안 나올 것 같아도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정도 안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시로 어떻게 강의하냐면 물권법 할 때 이 갑의 소유권 취득은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을의 저당권 소멸은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마을수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마을수 등기도 등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86조인지 7조인지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여기 보니까 등기를 하라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등기와 실체가 다를 때는 어떨 거냐? 이 등기와 법률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보고 186조 7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도로 앞으로 가보면 201
201페이지란다. 195페이지. 자, 194페이지는 방금 했습니다. 물건 변동. 동산 물건 변동은 188페이지부터, 188조부터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195페이지. 공시의 원칙과 뭐가 있다? 공신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달에 설명하면 말 안 합니다, 이제. 공시의 원칙은 제가 물건은 배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이 취득, 변경, 소멸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했죠. 그걸 무슨 원칙? 공시 원칙입니다. 공공연하게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시 원칙, 배타성과 뭐 있으므로 쭉 보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상을 갖추라. 그게 공시 원칙입니다. 공공연하게 표시하라는 원칙이죠. 그러면 그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뭐로서 공시한다? 아까 등기로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동산은 그렇죠. 점유로서 공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 소유권이 있다는 걸 뭐로서 공시한다? 지금 점유함으로써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동산도 등기 아닌 다른 공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좀 전에 봤던 명인 방법이 있잖아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 그렇죠. 이거 명인 방법은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거죠. 동산도 자동차 같은 거는 점유입니까? 등록합니까? 그렇죠. 중장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동산도 고가의 경우는 등기 등록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점유고 여기도 등기 등록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공시가 제가 물건 변동에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이 공시 원칙은 물건이 아닌 다른 권리 변동에도 공시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혼인할 때 혼인했다는 걸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뭐하게? 그럼 혼인 신고한다는 자체도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공시.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입주와 전입신고하죠. 그 전입신고는 왜 하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외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보면 공시 원칙 확장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신고, 등기 등록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저작권 등록한다. 이것도 다 뭐 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다, 등기한다, 등록한다 다 공시 원칙을 말합니다. 공시 원칙. 그런데 이 공시 원칙은 뭐 그렇다는 것이고 문제가 나오는 게 공시 원칙입니다. 방금 물건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라 그랬죠. 근데 그 공시 수단이 실체와 다를 경우 공시 수단을 믿었으면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갑이 지금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주면 자전거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을이 점유합니다. 아니면 절취했다고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에게 있죠. 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아까 동사는 점유가 공시라 했잖아. 외부에서는 소유자로 누구라고 공시되어 있습니까? 을이라니까. 이러면 책을 점유하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니까. 그 중에는 오늘 빌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훔쳐온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그래도 지금 소유자로 공시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 공시가 실체와 일치 안 하죠. 그렇지만 을이 소유자로 공시되어 있으니까 믿고 거래할 수 있게 없게 일단 믿었다니까. 그럼 믿은 그대로 공시를 믿었으면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해줘요. 즉 뭘 취득하느냐? 소유권 취득해.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공시 수단을 신뢰했으면 신뢰한 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이거지 뭐.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등기 서류가 위조됐어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법률 행위를 하든지 법률에 규정이 있든지 그 해야만이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잖아. 그건 안 했으면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겁니다.
등기서류에 위조해서 소유권 취득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공부합니까? 위조로 다니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달라고 못하는데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이 이 등기 무효등기라니까. 왜냐? 원인이 없잖아 지금. 원인 없는 등기는 무효등기입니다. 그렇지만 을이 소유자라고 공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공시수사를 믿고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다 뭐 등기 믿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었을 때는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합니다.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수단을 신뢰한 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받기 못 받게? 받죠. 그럼 상대방은 보호받는다. 즉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한 권리자는 자기 탓도 아닌 물리로 불구하고 부동산이 날아가니까 누구는 보호를 못 받는다? 진짜한 권리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동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하면 병원 소유권 취득 못하고 진짜한 권리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니까 보호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고 누굴 먼저 보호할 거냐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동산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병은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선의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따라서 병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즉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해봤자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이 병 뒤에 있는 사람 다 보호받게 못 받게?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습니다.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해봤자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때까지 등기 믿으면 안심할 수 있는지 알았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 등기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등기가 이어지더라도 도중에 한번 딱 무효가 되면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신의 원칙은 지금 부동산 물권 변동이 아니고 동산 물권 변동이 인정한다 했죠. 그럼 동산 물권 변동이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느냐? 안 해요. 이것도 다른 곳에 확장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됩니다. 자, 표현 대리도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 없는 건 사실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다만 대리권 있는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을 믿을 사람을 보여주죠. 그럼 표현 대리도 누굴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믿었잖아.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신을 취득을 믿었을 때 보호해주니까 결국 표현 대리도 무슨 원칙이냐?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에 확장 적용된 대표적인 것이 표현 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지금 뒤에 넘겨보면 196페이지 공신의 원칙 확장 적용 나오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표현 대리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표현 대리 설명드렸는데 나머지는 지금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표현 대리도 무슨 원칙이 확장 적용됐다?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시험 문제 나오면 공신의 원칙인지 공시의 원칙인지 확장 적용 그것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등기, 등록, 신고하는 것은 무슨 원칙? 공시의 원칙입니다. 공신의 원칙이 아니고 믿었다. 그거는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그래서 대표적인 게 표현들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억하지 말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표현들이도 공신의 원칙이 확장 적용됐다. 상대방 보호라 말은 결국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죠. 그래서 표현들이도 상대방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중 거래의 안전과 관계 있는 제도 그러면 표현들이 공신의 원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 권리 외관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명인 방법, 임목 등기는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명인 방법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명인 방법 이거 다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생략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제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했죠. 맞습니까?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데 이 권리는 크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신문권이 있는데 재산에 관한 권리는 특히 물권과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법률 행위 할 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을 무슨 행위라 그런다? 물권행위.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야라고? 등기하라는 요때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물권행위입니까? 채권행위입니까? 지금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니까 무슨 행위? 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행위 중에서도 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등기하라 그러는데 등기하라는 짓 잘 하게 안 하게? 인간이 하라는 짓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반드시 물권 변동을 외부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등기 공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등기를 하게 만들 것이냐, 요 물권행위와 등기는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이냐 해서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와 여러분 책에 보면 198페이지를 보면 3번에 보면 물권행위와 공시광법과의 관계 나옵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물권 변동을 관철시킬 것이냐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거기 보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나오죠. 네.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다. 그리고 요 의사주의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 대항요건주의라 되어 있고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프랑스에서 유래됐으니까 불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건 독일에서 유래됐으니까 독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륙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 의사주의에 따르면 프랑스겠죠. 프랑스 사람 갑 베베레와 그 프랑스 사람 얼 베베레가 베베베베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이전할 때 물권행위 왜 등기도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권행위만 하면 물권 변동됩니다. 뭐 할 필요 없이? 등기할 필요 없이. 물권행위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갖고 있죠. 결국은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마 라는 의사표시와 동시에 뭐가 넘어간다? 소유권 넘어갑니다.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되니까 의사주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등기 안 할 것 같죠? 분명히 어른 소유권자는 맞죠? 근데 어른 갑에게는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해요. 즉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등기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취득했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 그런다?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항요건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대항요건주의에 따르면 만일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사이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왜냐?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내적과 대외적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복잡하다는 단점. 그런데 독일은 틀립니다. 갑 도르트문트와 을 도르트문트가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너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말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당사자 간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요. 즉 물권행위만 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등기라는 세우는 형식을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주의? 형식주의. 등기야만이 물권 변동이 성립하니까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당사자 간에도 등기하자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할까요? 186조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성립요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법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독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독법주의에 따르면 장점은 물권 변동의 시가 명확하죠. 등기할 때 물권이 변동되니까. 그럼 불법주의는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되니까 언제 의사표시한지 모르니까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고 대내적 대외적 효과가 통일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독법주의입니다. 구민법은 불법주의였어요.
이 말은 현재 일본 민법은 무슨 법이다? 불법주의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 영화 보십시오. 옛날 영화 보면 왜 이런 흑백 영화를 보면 아들이 집문서 가지고 나왔다고 막 울다든지 남편이 노름을 하기 위해서 집문서 가져갔다고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할머니한테 여러분 전화를 해봤어요. 한 80 넘은 한테 도둑 들어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집문서 있냐고 물은다니까. 그때는 무슨 주의였다고? 의사주의였어요. 그럼 의사주의란 뭘 말하냐? 내가 너에게 소유권을 일전한다 말만 넘어갑니다. 근데 그 말했다는 증거가 뭐냐? 집문서 주는 거예요. 집문서 주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니. 그러니까 그때는 집문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지금 도둑 넣으면 그게 집문서 가져도 가져가게 안 가져가게? 안 가져간다고. 왜냐하면 집문서 주더라도 소유권이 이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고 틀린다니까. 옛날에는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문서, 당문서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즘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 성인단이 잊어버려도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부분 하나만 만들면 돼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문서, 땅문서 뭐 누가 어디 있는지도 별 기억도 안 하잖아. 그게 독법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법주의로. 묘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권행위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 등기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관계가 문제됩니다. 198페이지. 다 같은 법률행위인데 여러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러고? 물권행위.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은 법률행위지만 제가 저번에 그랬죠. 물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안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갑과 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었어요.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 도장 찍었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갑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이 을은 뭘 해줘야 된다? 대금을 지급할 채무였어요. 그 채무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 줄 의무를 남긴다니까.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장차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아이고. 장차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채권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의무 부담 행위가 채권행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처음 듣는 눈빛을 본다니까.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러나 물권행위는 더 이상 이행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깁니다. 물권행위란 예컨대 소유권 을에게 이전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다면 갑은 더 이상 이행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종목적인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처분행위 때문에 물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돼. 그러나 채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둘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냐? 채권행위는 원인행위고 물권행위는 그 결과라고 봅니다. 원인과 무슨 사이다?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입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과 알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그 매매 계약은 제가 채권행위라 했죠.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나중에 을이 뭘 치닫는다? 소유권 치닫하잖아. 그러면 소유권 치닫기라는 게 물권행위라니까. 그 물권행위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계약, 채권행위가 있어요. 이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니까.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치닫고, 정려 계약에서 소유권 치닫고,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을 치닫합니다.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것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원인과 결과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결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9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그 물권행위 의라고 밑에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1번 보면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이에 반해서 채권 채무 발생시킬 목적인 행위를 채권행위. 2번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3번 거래 실제에 있어서는 보통 뭐가 먼저 하고 채권행위가 먼저 행해지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에 뭐가 된다?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뭐가 인정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권행위와 채권은 동시에 할 수도 있게 없게. 동시에 하는 매매를 현실매매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때 아저씨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게 청약이죠. 그럼 아이스크림 출시하면서 돈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지금 이행까지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예함과 동시에 아이스크림 줘버립니다. 그러면 예함과 동시에 이행까지 끝났잖아. 그게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대부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있는 매매를 무슨 매매라고 그런다? 현실매매라고 그래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동시에 있는 것을 현실매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가 먼저 이행된다? 채권행위가 먼저 되고 나중에 물권행위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198페이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관계 나옵니다.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관계 그게 보니까 독자성, 유무인성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혀 시험에 다음 중 독자성에 관한 거 유무인성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선풍지 인권을 얻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물간 이론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1, 2월 달에는 원래 이 부분 강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밑줄 치면 안 돼. 내가 밑줄 치는 것만 치면 돼. 자, 독자성, 유무인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방금 제가 채권행위가 있고 다시 뭐가 있다?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근데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럴 때 10일 날 계약하고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하면 뭐가 일어난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보통 볼 때 언제 채권행위 했다고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이론적인 게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자 오늘은 저런 채권행위 해요. 오늘은 물권행위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처음 들어봤잖아. 근데 학자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채권행위 물권행위냐 잘 모르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 무슨 행위고?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가 없으면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도 분명히 법률행위는 맞죠? 그럼 이 계약할 때 이행의 문제를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장차 이렇게 이행해야 되잖아. 그럼 이날 무슨 행위 했다고 본다고? 요거 채권행위 했다고 본다니까. 그렇지만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날 무슨 행위 했다고 본다고? 요날 물권행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해하기는 좀 쉽죠? 그 요때 채권행위 있고 이때 물권행위 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인터벌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행위 한 것은 분명한데 언제 물권행위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뭐는 했다고? 채권행위는 분명히 계약은 했는데 언제 물권행위인지 불분명할 때 있다. 그럴 때도 따로 물권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독자성 문제입니다. 자, 독자성 문제인데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물권행위도 따로 한다는 겁니다. 즉 채권행위가 있으면 따로 뭐도 한다? 물권행위 반드시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긍정하는 견해고 부정하는 견해는 아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모르겠지만 불분명할 때는 채권행위 할 때 모두 했다? 물권행위 같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순전히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독자성을 부정한다 해서 따로 못한다는 게 아니고 뚜렷이 부부일될 때는 관계없는데 불분명할 때 그때 물권행위는 따로 하느냐 안 하느냐 독자성은 따로 한다는 견해고 채권은 부정하는 견해는 독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할 때 같이 했다? 채권행위 할 때 물권행위 같이 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일반인들은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니다.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긴다는데 여러분은 매도인입니다. 그럼 내 집 소유권이 날아간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계약금 도장 딱 받으면 아 이제 내 집 날아가는구나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잔금 줄 때 아 내 집 날아가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매매할 때 좋습니다. 3억에 팔겠습니다. 도장 탁 찍으면 심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내 집 이제 내 집 소유권 날아가는구나 생각을 가지죠. 그럼 그때 물건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서 도장 찍으면 이제 내 집 팔리는구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물건이 했다는 개념이 있고, 아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집 날아간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잔금 받고 등기서를 줄 때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르다니까. 그래, 이렇게 지금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있고, 방금 제가 채권행위가 원인행위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일어난다? 물권행위가 일어나죠. 근데 만일 이 물권행위가 아니고 채권행위 하자가 생긴 겁니다. 이 채권행위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결과에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유무인성 문제입니다. 자, 유인성, 무인성 문제인데, 이 말은 여러분, 물건의 채권의 모두 다 하자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디에만 하자가 있다? 채권에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물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더 좁게 말하면 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 결과에 물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유인성, 무인성 문제입니다. 봐봐요. 무인성 문제에 따르면, 유인성, 무인성 했을 때 무인성에 따르면 없을 문자니까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을앞으로 소유권 됐어요. 이 말은 지금 물권 변동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근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채권이 없어졌죠? 그 결과에 물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유인성은 준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유인성이 주면 요 채권행위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진다? 물건행위도 없어지죠. 그럼 물건 변동은 물건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행위가 없으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유인성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이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건행위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행위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 을앞으로 된 등기도 소유권 변동 안 됩니다. 즉,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권 변동도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물권 변동도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을앞으로 된 등기는 뭐라고? 무효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회복됐다? 바로 가백이 간 겁니다. 물권 변동도 없었던 원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좁게 말할 때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바로 소유권이 가백에 가는 게 뭐라고? 유인성이에요. 왜냐? 채권행위만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왕 있었던 물권 변동도 없었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성에 따르면? 무인성에 따르면 무슨 소리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것이니까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됐다 해서 물건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왕 일어났던 물건 변동은 그대로 뭐라고? 유효하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을이라는 겁니다. 뭐만 소멸된다고? 채권행위만 소멸되지 그 결과에 물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인성입니다. 영향을 준다는 게 뭐라고? 유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채권행위가 잘못되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있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물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무슨 성밖에 안 된다? 유인성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유무인성은 독자성을 뭐 할 때? 긍정할 때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겁니다. 긍정할 때.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이렇게 견해가 나눠지는데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하게? 독자성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니까 당연히 무슨 성이게? 유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성은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간 거고 그냥 우리는 뭘 본다? 판례입니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도 바로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원상태로 됩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무슨 성이라 그런다? 유인성이라 그럽니다. 유인성. 자, 200페이지.
봅니다. 독자성 유무인성에 관한 판례 나옵니까? 그 위에 거는 쭉 읽지 말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우리 법제가 물건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독자성, 무인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독자성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절.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뭐한다? 복제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전혀 중요 안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물건 변동도 없었던 원상태로 갑니다. 바로 원상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소유권은 가백이 있습니까? 어력이 있습니까? 가백이 있다고. 해지와 동시에 물건 변동도 없었던 원상태로 간다니까. 등기는 앞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이라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중요합니다. 그럼 해제 동시에 이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소유권은 바로 누구한테 회복된다고? 방금 그랬잖아.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그렇게 바로 복귀되는 겁니다. 해제 그럼 바로 복귀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에서 이걸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매매계약하고 등기가 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해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해탄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소유권이 확 날아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촬영이 됐다니까. 해제 그럼 뭐가 날아온다고? 소유권이 원상태로 날아온다니까.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싹 날아온다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가끔 머리가 조금 아플 때 있죠. 소유권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소유권을 해제하면서 지금 머리에 팡팡 맞아서 지금 그게 머리가 어리지럽다니까. 그게 누구 견해라고? 그게 판례의 견해라고. 판례는 해제, 취소된과 동시에 물건도 없었던 원상태로 바로 회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안 돼. 따라서 여러분 그게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나와 있죠. 쭉 읽어보다가 결론은 뭐만 보면 된다고? 200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 밑에 거 있죠. 그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면 원상태로 바로 복귀한다. 그 밑에 거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판례는 무슨 성이다? 유인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이 뒤에 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걸 기초로 186조냐 187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201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며칠 안 남았죠? 예, 이왕 뭐 공부 못하고 설에 일이 있으면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왕 할 일은 짜증 내지 말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냥 안 내려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떡국도 그냥 사과 먹고 안 되면 떡라면 해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자,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